며느리가 시댁은 안 오면서 친정은 꼬박꼬박 가고 심지어 명절에는 해외여행까지 다니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인연을 끊고 대신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둘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말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으니까요. 명절 2주 전쯤이면 저는 큰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명절에는 다 같이 모이자. 며느리도 같이 오면 좋겠구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큰아들의 한숨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큰며느리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엄마, 제가 말은 해볼게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바쁘니까. 직장 생활하는 여자들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지. 스스로를 달래며 큰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명절에 많은 친척들과 식구들의 밥하느라 힘들었거든요. 명절이 피곤하고 힘든 것 알고는 있지만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큰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은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큰며느리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집 명절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부부가 도착하고 큰며느리 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이 시골집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이면 저는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들로 나물을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정성껏 끓였습니다. 큰며느리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잡채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올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 누가 왔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언제나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큰며느리가 늦게라도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큰아들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큰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미안해서였을까요? 몸이 안 좋다고? 작년에도 그 말을 들었고 재작년에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명절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또 다른 변명뿐일 테니까요. 명절 음식을 차리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상을 보니 큰며느리 자리가 너무 휑하게 비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그냥 오기 싫은 걸까? 식사 내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식사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마도 아내를 데려오지 못한 게 미안했을 것입니다.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아내가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다음에 올 때는 손주라도 데리고 와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큰며느리는 명절에 한 번도 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큰며느리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으로 겨우겨우
카톡을 배워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명절에 못 찾아뵈어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뵐게요. 다음에는 꼭? 그 다음은 도대체 언제인가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 하는 다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큰 며느리는 알까요? 저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괜찮다. 건강 챙기렴. 결국 이렇게밖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을 말하자니 큰 며느리와 큰아들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결혼 초부터 큰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렇게 말하더니 결국 5년 동안 큰 며느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음식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대신 간단하게 준비하고 우리 편하게 지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볼 때도 큰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키운다며? 하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음식 해오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기만 해. 엄마가 다 해놓을게. 그런데도 큰 며느리는 5년째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웃 박 씨한테 한번 말했더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라며 시대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바빠서 시대가 변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단지 저를 시댁을 싫어해서 안 오는 거라는 걸. 명절 다음 날이면 늘 공허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구나.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외로움과 서운함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당에 나가 닭들에게 모이를 주면서도 텃밭의 채소들을 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이 밭의 채소를 싸줄 날이 올까? 하지만 5년 동안 큰 며느리는 이 밭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기대하지 말자. 며느리는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또다시 어리석게도 기대하게 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 마음속 서운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던 마음이 어느새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서서히 체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큰 며느리를 기다리지 않기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지 않는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진실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큰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사진이라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다가 우연히 카카오톡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며느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뭐라고 지낼까? 며느리와 카톡으로 연락한 지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 때 못 간다는 짧은 메시지를 받은 게 마지막이었죠. 큰 며느리 프로필 사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큰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로필 아래에 있는 상태 메시지, 그게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가족여행 중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베트남? 저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베트남 가족여행 중, 그것도 엄마 아빠와 함께라고 써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라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작년 추석 연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가 독감 걸려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었죠. 독감이요? 독감에 걸린 사람이 베트남에 여행을 가나요? 그것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요? 저는 큰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햇살 가득한 어느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큰 며느리의 모습.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마 이것뿐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큰 며느리의 프로필을 더 눌러봤습니다. 큰아들이 알려준 대로 프로필 사진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손을 흔들며 찍은 단체 사진, 거기에는 손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출발, 3박 4일 다녀올게요.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손주들이 물놀이하는 모습, 옆에서 웃고 있는 친정 부모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현지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 가족들과 함께라서 더 맛있어. 사진 속에는 큰 며느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제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명절 때마다 보고 싶어 했던 손주들이 친정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베트남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다던 큰 며느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청주 시댁에 올 체력은 없으면서 베트남 해외여행 갈 체력은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여행 간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 연휴에 여행 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서운한 건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닭들이 모이를 쪼아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손주들 사진을 보다가 또 큰 며느리 프로필을 눌러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큰 며느리. 테이블 위에는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보였습니다. 외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엄마랑 딸이랑 맛집 투어, 우리 엄마 최고. 프로필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니 거기에는 친정 부모님과의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친정 엄마와 시장 구경하는 사진, 손주들이 외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빠와 공원 가는 사진, 손주들이 외할아버지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외식하는 사진, 큰 테이블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 때 친정집에서 찍은 단체 사진, 행복하게 웃는 손주들. 하지만 시댁과 관련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청주 시댁집에서 찍은 사진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시댁 할머니와 함께 있는 사진도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큰 며느리와 손주들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웃 박시댁에 갔습니다. 박시댁도 서울에 아들이 있어서 가끔 며느리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박씨, 당신네 며느리는 명절에 잘 와? 그럼 우리 며느리 참 잘해. 명절마다 오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손주들 데리고 와. 박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좋겠네. 우리 며느리는 5년간 한 번도 안 왔어. 손주들도. 뭐? 5년간? 손주들도? 박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명절마다 바쁘다, 아프다 하면서 안 와. 근데 친정에는 매주 가고 손주들도 친정에서 키우고 해외여행도 다니더라고. 세상에, 그건 좀 심한데? 박 씨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큰 며느리에게 손주들 보고 싶다고 자주 내려오라고 한 적도 없고 명절 음식 해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명절에 한 번씩 얼굴만 보면 됐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걸까요? 며칠 후 또다시 큰 며느리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우리 엄마 최고. 친정 어머니 생일 축하 사진이었습니다. 케이크와 선물 상자가 가득한 테이블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큰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외할머니에게 꽃다발을 주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그 주에는 제 생일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왔었습니다. 선물도 전화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큰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주들도 함께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는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주면서 시어머니 생신은 문자 하나로 끝내는 것. 손주들은 외할머니 생신은 축하하면서 친할머니 생신은 모르는 것.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볼수록 가슴만 아팠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손수 가꾼 고추며 상추며 토마토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 오면 손주들 오면 싸주려고 정성껏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이 밭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주들도 이 밭을 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이 집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친정 부모에게는 효녀였지만 시댁 부모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에는 매주 가면서 시댁은 5년간 한 번도 오지 않는 것. 친정 부모와는 해외여행을 가면서 시어머니는 명절에도 안 보는 것. 친정 어머니 생신에는 온 가족이 모이면서 시어머니 생신에는 문자 하나로 때우는 것. 손주들은 친정에서만 키우면서 시댁 할머니는 5년간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저는 그날 스마트폰을 끄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이 제게 보여준 건 큰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큰 며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큰 며느리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곧 차가운 무관심으로 변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면 나도 더 이상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겠어.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큰 며느리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카톡 프로필을 본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년 동안 품었던 기대를, 희망을, 그리고 큰 며느리에 대한 모든 정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며느리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큰아들의 아내일 뿐.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큰 며느리가 올까? 손주들이라도 데려올까? 뭘 해놓으면 손주들이 좋아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명절에는 너 혼자만 내려와라. 엄마, 그게 무슨... 며느리한테는 오라고 하지 마. 어차피 안 올 것 뻔한데 뭐하러 말하니?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들도 처가에 있을 거면 그냥 거기 두고 너만 편하게 내려와. 엄마, 그래도 엄마가 이제 며느리한테 기대 안 해. 손주들도 이제 포기했어. 그러니까 너만 내려와.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명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근처에 사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와 간단하게 음식을 했습니다. 밭에서 딴 채소로 간단한 나물 몇 가지, 큰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절 당일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혼자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큰아들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왔구나. 저는 현관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혹시나 큰 며느리가 올까, 손주들이 올까 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지 않을 사람들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내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 왔으면 됐어.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뭐가 미안하니? 이제 익숙해. 엄마, 식사나 하자. 배고프겠다. 저는 큰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큰 며느리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큰 며느리 자리도 손주들 자리도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음식이 많이 없네요. 많이 할 필요 없지.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내내 큰아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식사 후 큰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아내 때문에. 엄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저는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한 정도가 아니지. 그냥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어. 엄마,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니? 큰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시댁이 불편하대요. 불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청주가 멀다고. 그리고 시골이 불편하다고. 시골이? 도시에서 자라서 시골이 익숙하지 않대요. 화장실도 불편하고 벌레도 무섭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온 거니? 시골이 싫어서? 죄송해요, 엄마. 근데 이상하네. 베트남이랑 홍콩은 괜찮고 청주 시골은 안 괜찮아? 큰아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다 알아. 카톡 프로필 봤으니까. 손주들이랑 친정 부모님이랑 베트남 여행 가더라. 큰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더 잘 설득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큰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느리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지. 억지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며느리한테 기대 안 해. 엄마, 그런데 말이야. 저는 큰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주들은 왜 한 번도 안 데려오니?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데.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내가 처가에서 애들 봐주는 게 편하대요. 그럼 우리 집은? 나도 손주들 보고 싶고.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 애들까지 오면 힘드시잖아요. 그건 며느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 내가 손주들 보고 싶다는데 왜 며느리가 결정해?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카톡에서 봤어. 손주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여행도 가고 주말마다 놀러 가더라. 그런데 친할머니는 5년간 한 번도 못 봐. 이게 맞는 거니? 죄송해요, 엄마. 나도 손주들한테 할머니야. 그런데 왜 나는 손주들을 못 보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설득할게요. 5년 동안 설득 못했잖아. 이제는 됐어. 엄마. 아들아, 엄마는 이제 며느리도 손주들도 포기했어. 너만 가끔 내려와줘.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이게 나한테는 편해. 기대 안 하니까 실망할 일도 없잖아.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둘째 아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큰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여기까지였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들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못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5년째 듣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후로 큰 며느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더 이상 카톡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큰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큰아들만 왔습니다. 큰 며느리도 손주들도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큰 며느리는 잘 와? 안 와. 아예 인연 끊었어. 뭐? 인연을 끊어? 응. 큰아들만 가끔 보고.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인데. 박 씨, 나는 이제 깨달았어. 며느리는 친정 부모만 챙기면 돼. 나는 상관없어. 참 씁쓸하네. 이게 현실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안 챙겨.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는 청주에 살면서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반찬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둘째는 큰아들과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왔고 제 안부를 물었고 집안일도 도와줬습니다. 둘째는 작년에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직 자녀가 없어요. 저녁이 되자 둘째가 둘째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둘째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어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둘째 며느리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둘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형님네는 요즘 어때요? 손주들은 잘 크더라. 형도 잘 지내고. 형수님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큰애는 그냥 남이야. 엄마,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손주들도 안 보여주고 그냥 남이나 다름없어. 둘째 부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혹시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둘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당연하죠. 제가 엄마 아들인데요. 둘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주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둘째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손주들도 이제는 포기하기로,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둘째 부부에게 더 의지하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올까 싶어 밭에서 나는 채소들을 아껴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손주들도 이 밭을 볼 일이 없을 테니까요. 대신 둘째 부부에게 싸주면 되었습니다. 저를 자주 찾아와주는 둘째 부부에게 말입니다. 마음을 접으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둘째 부부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부부는 변함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쁘나 한가하나 둘째 부부는 늘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잠을 깼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혼자 사는 청주 시골집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걸리는 큰아들보다 차로 30분 거리에 사는 둘째가 빨랐습니다. 엄마, 왜요? 새벽인데 무슨 일 있어요? 둘째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도 안 되어 둘째 부부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둘째 며느리가 급하게 들어오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너무 아파.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여보, 차 준비해요. 둘째 아들은 재빨리 차를 가져왔고 둘째 며느리는 제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축할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서 차까지 모셔다 줬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둘째 부부의 모습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부부는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검사를 받게 하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검사 결과 위경련이었습니다. 입원까지는 필요 없었지만 며칠간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계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모셔야죠.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만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죽 더 드세요. 천천히 드시고요. 고맙다, 얘야.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둘째 며느리는 밤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챙겨주고 약 시간도 챙겨줬습니다. 마치 친딸이 친정어머니를 돌보듯이 말입니다. 둘째 아들도 출근 전에 꼭 제 방에 들러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퇴근하면 바로 올게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정말 바로 집에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니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집에 가야겠다. 그래도 걱정되는데. 매일 들를게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둘째 부부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약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제가 반찬 더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말대로 매일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저녁을 같이 먹으러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저녁 드세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둘째한테 들었어요. 아프셨다며요? 왜 저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괜찮아. 걱정할 것 없어. 그래도 저한테 말씀하시지. 아들아, 너는 서울에 있잖아. 둘째가 가까이 있으니까 둘째한테 부탁한 거야. 사실은 큰아들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봤자 거리도 멀고 오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연락하겠습니까? 엄마,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이미 다 나았어. 그래도 아들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일 열심히 해. 둘째가 잘 챙겨주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걱정하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플 때 정말 필요한 건 전화 한 통이 아니라 곁에 와서 손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둘째 아들 부부였습니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아프시면 꼭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알았죠? 그래, 고맙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저희라도 잘 챙겨드려야죠.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있으니까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둘째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째 부부는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 가실래요? 어머니,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머니, 다음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실 건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둘째 며느리는 제 일정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건강검진 날짜, 약 먹는 시간, 병원 예약까지 마치 수첩에 적어놓기라도 한 듯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와 함께 청주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 옷 예쁘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한번 볼까?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선물이에요.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둘째 며느리는 저를 위해 옷을 사줬습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둘째 며느리는 제 팔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여기 바닥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저기 맛있는 호떡 파는 데가 있어요. 어머니, 먹어보실래요? 어머니, 저기 앉아서 좀 쉬어가요. 둘째 며느리는 제가 힘들어하지 않게 중간중간 쉬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주고 필요한 것들도 다 챙겨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응, 너랑 있으니까 재미있더라. 다행이다. 저도 어머니랑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니? 착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가
천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며칠 후 둘째 며느리가 직접 만든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입어보세요. 앞치마를 입어보니 딱 맞았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고맙다, 얘야. 어머니가 입으시니까 더 예쁘네요. 둘째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받은 앞치마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제게 물건을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까지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이 많이 왔습니다. 집 앞 마당에 눈이 쌓여서 나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거 치워야 하는데 혼자서 치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둘째 부부가 삽을 들고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길래 어머니 걱정되어서 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새벽부터 어머니는 안에 계세요. 저희가 치울게요. 둘째 부부는 새벽부터 마당의 눈을 다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길까지 깨끗하게 치워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치웠어요.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고맙다, 너희들. 새벽부터 미안하구나. 당연한 일인데 뭐가 미안해요. 눈을 치우고 난 후 둘째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뜻한 국 끓여드릴게요. 추우셨죠? 괜찮아. 안 돼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둘째 며느리는 뜨끈한 국을 끓여서 저희 셋이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어. 둘째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과 길.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눈물이 났습니다. 큰아들은 눈이 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눈 올 때 둘째네가 치워줬다며? 응, 새벽부터 왔더라고. 참 기특하다. 요즘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 맞아. 우리 둘째 부부는 정말 효자효부야. 박 씨가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뭐해? 전화도 없더라. 바쁜가 봐. 참. 큰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 다닌다며? 그런데 정작 부모 챙기는 건 둘째네지. 그래, 맞는 말이야. 돈 많이 벌고 형편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 마음 알고 곁에 있어주는 게 진짜 효도지.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둘째 복이 있어. 부러워. 맞아. 그날 밤 저는 둘째 부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 정말 고맙다. 곧 둘째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사랑해요. 문자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무뚝뚝한 아들에게도, 손주들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자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효자라는 것을, 아플 때도, 눈 올 때도, 외로울 때도 둘째 부부는 늘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둘째 부부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겠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둘째 부부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둘째에게 물려주기로, 이 청주집도 밭도 평생 모은 돈도 모두. 어느 날 저는 혼자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 통장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그리고 이 집과 밭.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결실이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하나?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장남인 큰아들에게 물려줬을 것입니다. 장손이 대를 잇고 집안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을 완전히 무시하는 큰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싶은데요. 네, 어르신.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다음 주 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렸으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엄마가 다음 주에 법무사한테 가려고 해. 법무사요? 왜요? 유언장 쓰려고.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유언장이에요? 아니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아. 하지만 엄마가 이 청주집이랑 밭, 통장 다 너한테 물려주려고 해. 둘째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형은요? 형한테는 따로 얘기할 거야. 둘째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형님이 장남인데 장남이 뭐가 중요하니? 부모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형님도 나름 신경 쓰고 계세요. 신경? 5년 동안 며느리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손주들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아들아, 엄마 결정이야. 너는 그냥 받아들여라.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법무사 사무소에 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저를 모셔다 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법무사 사무소에 가세요?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둘째 며느리에게 알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청주집과 밭, 그리고 모든 예금은 둘째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큰아들에게는요? 큰아들에게는 현금으로 3천만 원만 남겨둘게요. 그것만 주세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형제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 결정이니까요. 그래도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게. 그럼 이렇게 써주세요. 5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며느리는 시댁을 무시했다. 반면 둘째는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제가 죽고 나면 제 뜻대로 재산이 정리될 것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챙긴 둘째가 정당한 몫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산 상속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총명할 때 재산을 정리하는 게 맞아. 네, 어머니, 우린 어머니 결정에 따를게요. 그런데 혹시 마음 바뀌시면 저희는 괜찮으니 그때 말씀하세요. 응? 그래, 그런데 마음 바뀔 리 없다. 둘째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유언장을 썼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청주집이랑 밭은 둘째한테 물려주기로 했어. 네.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너한테는 현금으로 3천만 원 남겨뒀어. 그걸로 충분할 거야. 엄마, 제가 장남인데 장남이 뭐가 중요하니? 부모를 챙기는 게 중요하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이미 늦었어.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엄마, 아들아,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 엄마는 둘째가 챙길 거야. 엄마, 제발요. 며느리도 데리고 갈게요. 손주들도 데리고 갈게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재산 이야기 나오니까 오겠다는 거니? 제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엄마, 며느리는 5년간 한 번도 안 왔고 손주들도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근데 친정에는 매주 가고 손주들은 친정에서만 키우고 이게 맞는 거니?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바꿀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직접 청주로 내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큰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큰며느리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들은 이렇게 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 손주들은 초등고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큰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5년 만이네. 거실에 앉아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이야기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것 없어.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엄마, 저는 장남인데 장남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야. 부모를 잘 모신 사람이 받는 거지.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애들도 데리고 올게요. 이제 와서? 저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재산 이야기 나오니까 오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 손주들은 왜 친정에만 가냐? 나도 할머니야. 나도 손주들 보고 싶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들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 할머니 얼굴 기억하니? 손주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늦었어.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일어나. 이미 결정한 일이야. 엄마, 엄마,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매주 내려올게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매주 온다고? 엄마, 엄마가 아플 때 누가 와줬어? 둘째야. 눈 올 때 누가 치워줬어? 둘째야. 외로울 때 누가 곁에 있어줬어? 둘째야. 너희는 뭘 했어? 전화 한 통? 손주들 얼굴도 안 보여줬잖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들 가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엄마는 할 말 다 했어. 엄마, 돌아가라고 했어. 큰아들 가족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나가면서 큰 며느리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년 만에 본 손주들, 저를 할머니로 기억하지 못하는 손주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님이 다녀가셨다며요? 형수님이랑 조카들도? 응, 다녀갔어. 형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요. 그래도 엄마 결정은 변하지 않아. 둘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형님한테 주세요. 무슨 소리야? 저는 이미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둘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아, 엄마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넌 자격이 있어.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그걸 엄마를 진심으로 챙긴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야. 엄마, 둘째야, 엄마 말 들어라.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둘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둘째 며느리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큰형님한테 주세요. 아니야. 너희가 받아야 해. 어머니, 너는 나를 친정 어머니처럼 대해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안 챙겨. 너는 특별해. 둘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했어. 며칠 후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웃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소문 들었어. 둘째한테 다 준다며? 응, 맞아. 큰아들은 뭐라고 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재산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잘했어. 부모 챙기는 자식이 받아야지.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장남이라고 다 주는 시대가 아니야. 효도하는 자식이 받는 거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큰아들 내가 5년간 한 번도 안 왔다며? 손주들도 안 데려오고? 응. 나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그건 너무하지. 당연히 둘째한테 줘야지. 큰아들 내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한 소리 할 테니. 박 씨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다는 것을. 둘째 부부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챙겼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온 후에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반면 큰아들네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큰 며느리도 갑자기 카톡을 자주 보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날씨가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큰형님네한테서 연락 많이 오시나 봐요? 응, 오긴 와. 어머니, 혹시 마음 바뀌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야. 절대 안 바뀌어. 정말요? 응. 엄마 결정은 확고해. 너희한테 줄 거야. 둘째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만 바라요.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아. 근데 이건 엄마의 감사 표시야. 너희가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마운 거야. 어머니, 엄마가 죽고 나면 너희가 이 청주 집을 지켜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계속 모실게요. 둘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챙긴 둘째 부부에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며느리보다 진심으로 곁에 있는 자식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꼭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추석 당일 큰 며느리는 정말로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비싼 선물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백화점 쇼핑백 서너 개, 건강식품, 과일 선물 세트.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들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음식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괜찮아. 둘째가 다 준비했어. 그래도 제가 됐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큰 며느리는 어색하게 물러섰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계속 저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 국 더 드실래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둘째 며느리가 챙겨주는 것만 받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둘째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서 챙겨주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5년 만에 온 명절이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큰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날 저녁 큰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그래도 엄마 마음은 안 바뀌어. 알아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둘째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게요. 고맙다, 얘야. 여러분이라면 제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큰 며느리의 뒤늦은 노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